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가 우린 추석이고요. 미국에 뭐 FOMC도 있고 여러 악재들이 있어 투자자들은 야 이걸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가야 되나 혹은 뭐 비중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어제 흐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종가가 2,303포인트죠. 예. 네. 어제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네. 환율이 뭐 1,130원 넘나들면서 뭐 시장의 우려를 높여도 시장이 2,300피에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 좀 빠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빠졌어요? 2,300에서 사실은 얼마 안 벗어났어요. 그리고 2,300포인트 여기서 지금 뭐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2천억 달러 미국의 이 관세부가 이 얘기 계속 나왔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뉴스가 안 나오길래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뭐 금방 발표 날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아침장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급락할 거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모르던 돌발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바고. 베타 콤플리 기정사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로 발표하는 케이스도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2천억 달러 한 방 다 25%를 였다.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안에 들어가서 품목 조정이 뭐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천억 달러 중에 일부가 먼저 뭐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뭐 이 일정 부분의 뭐 스케줄을 놔둔다라든지 10% 관세율을 뭐 그대로 밀고 간다라든지 25%를 우려한 거지 사실 10% 관세율이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긍정적 케이스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고점 논란 가지고 시가총액 원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뭐 내리막길을 걸어도 시장은 2,300피에서 별로 안 벗어나더라. 그러면 어제 종가도 2,300포인트 턱걸이하고 있는 증시인데 과연 이 밑으로 나올 만한 악재들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이 2,300포인트 이 자리에서 뭐 얼마나 새로운 뉴스가 있길래 이 밑을 쳐다보냐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다라는 시장 표현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더 줄이고 여기서 뭐 명절을 맞이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증시에 이 의미하는 바가 꽤 컸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이전 증시까지는 이거 여차하면 빠지겠다라는 느낌들을 크게 받으셨겠지만 금요일 날 세게 한번 올라오고 나서 어제 15피 조정 딱 받고 나니까 그래도 2,300피네 라는 얘기가 뭐 많이들 하셨을 거고 어제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어제 분위기 정말 안 좋았는데 얼마나 밀려났느냐. 그냥 평소에 맴돌던 자리에서 똑같이 맴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부족했고 오늘 내일 하던 뉴스가 오늘 발표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턴이 뺀 것처럼 뭐 시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식상하잖아요. 뭐 2천억 달러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식상했었던 재료고 그걸 덮어 씌울 만한 뭐 모멘텀이 부족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장 개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지 이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달복달해서 발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발표는 나는 거고 그 발표 나는 부분은 시장이 반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반영을 상당 부분 해온 상황이고 최악의 케이스로 반영되는 이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큰 우려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 월 이제 이틀간 방송을 못했으니까 아마 금요일날 제가 방송에 나왔으면 이것서부터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지난주 후반서부터 다음 주는 미국의 물가지표 봐야 됩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CPI 가격이 YOY 값 2.7%, 근원가 2.2% 부담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부담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속도를 연준은 마이웨이를 부르고 있는데 연준의 마이웨이를 외치는 정도를 좀 떨궈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연말에 2.5% 확률, 즉 2018년도에 369 12월 4번 금리 인상 하는 케이스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진한 색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369 12월 4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20%가 채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 반영하고 있고요.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고 12월 달 인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겠습니까? 강세로 갔겠습니까? 강세로 갔겠죠. 예.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 즉 캐리 인덱스 값을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역축으로 표시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캐리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계산할 때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러가가 점점 높아지면 달러는 뭐 회귀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비싸지기 전에 달러가 미국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서 문제 생기는 신흥국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뭐 아르헨티나니 터키니 뭐 이런 쪽, 인도네시아니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조금씩 확산돼서 흘러나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밑바탕에는 사실 이게 있는 거고요. 달러가 금리 인상 속도를 2018년도에 가장 빠르게 갖다 붙이면서 뭐 시장에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더 만약에 이것만 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관세 부과 이슈가 더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어젯밤에 이게 딱 만들어져서 오늘 아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큰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2018년도 내내 들어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발표될 이 2천억 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딱 쉬고 나오면은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아마 올라 있는 미국 금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아이고 깜짝이야 미국이 금리를 올렸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금리 오를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도면은 이 내후년인데 내후년까지 시장에서 점도표 중앙가까지 반영해 보면 한 6차례? 예. 그러니까 올해 나머지 2차례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6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롱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가 3%에 형성이 됩니다. 즉 2020년도까지의 금리 예측이 롱텀 금리, 장기 금리 이상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장기 금리 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내후년 금리가, 예상 금리가. 그러면 내후년의 예상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이 금리 예측치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잠깐만요, 팀장님. 이제 네.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외신들에서 지금 이제 외신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2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2천억 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뭐 후속 보도는 그러면서 연말까지 25%까지 높여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10% 관세 부과. 이건 뭐 지금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뭐 지금 하냐, 좀 이따 하느냐 아닌데 외신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저희 방송할 때 이런 뉴스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0%면은 뭐 25%, 25대 맞을 거 생각하다가 10번 맞고 끝났으면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던 얘기를 마저해 보면 이제까지는 뭐 올라가는 금리,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금리 속도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관세를 매겨서 미 소비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기는 소비재들의 관세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나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값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요인도
미국의 금리 예측을 올리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떨구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시장이 한 단면만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진도가 이제 식상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진도를 빼면서 이제까지 안 봤던 다른 단면들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 단면을 불리한 쪽만 볼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비중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시장의 한계성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성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저 두 종목만 지배하면 지수를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빤히 보이는 그림들 뭘로 대응했겠습니까? 공매도 대응했겠죠. 근데 최근에 공매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뭐 많이들 공감하셨겠습니다만 드럽게 재미없다 보니까 매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매수가 뒤로 물러나 있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들이 싸게 팔리는 거고, 시장에 이 매수값들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체결량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거래대금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최근 얼마 전서부터는 거래대금이 그래도 바닥 찍고 돌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반영했었던 우려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반도체 업황 논란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뭐 과거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 분기 첫 월에 변동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1, 4, 7, 10 네, 이 해당 월에 고정거래가가 꽤 큰 폭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반도체 고정거래가 발표가 될 텐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르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빠지겠죠. 빠질 겁니다. 그쵸, 예.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를 거예요 라고 예상했다가 만약에 고정거래가가 딱 빠져버리면 그건 쇼킹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10월에 고정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빠질 때까지 우려를 반영한 게 다지, 빠졌을 때 우려를 새로 녹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고정거래가와 스팟가의 차이가 컸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음 고정거래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빠지는 게 정상일까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거래가 밑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고정거래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빠지는 게 정상일까요? 빠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논란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안고 있었지만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비중, 이 업종 비중 자체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섹터 P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최저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나와 상대 밸류에이션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뉴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부정적인 뉴스들이거든요. 이 부정적 뉴스들을 얼마에서 소화하고 있느냐. 2300에서 하방 경직성을 높여가면서 계속 소화하고 있더라. 그러면 새로운 뉴스, 뭐 식상한 뉴스가 계속 지나가는 거는 계속 2300 언저리에서 묶여 있다라는 얘기고, 새로운 악재, 우리가 아우 깜짝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을 밑으로 눌러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이터에서 먼저 보도를 했네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기존의 시각을 가져가면서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시작들, 기업들 고르는 이야기. 오늘도 스토리가 있는 주식. 예, 오늘은 어떤 겁니까? 대한항공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네. 최근 그 아사리 판때기 시장에서도 나쁘진 않았어요. 밑으로 반영하진 않았으니까요. 지금 차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27,000원대 저점을 지겹게 지지부진하게 만들던 그림에서 지난주 후반때 한번 들어 올렸고, 어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원달러 10원 올랐거든요. 과거에 원달러 10원 오르는 날 대한항공이 얼마 빠졌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항공주는 유가하고 이 환율만 보면 됩니다. 최근에 유가 낮지도 않았었고요. 어제 원달러 그렇게 10원 튀어 올랐으면
평소 같았으면 대한항공 박살났습니다. 근데 어제 1%대밖에 안 빠지더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진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죠? 한진칼이 어떤 기업인지 다 압니다. 예. 한진칼이 어떤 기업이에요?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지주사죠? 아버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거든요. 아버지 사람 또 저기 조중훈 회장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라는 그렇죠. 의미는 이제 예. 지주사라는 의미입니다. 지주사 예.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배 구조가 딱 그려지죠. 음. 맨 위에 한진칼 서 있고 그 밑단으로 달려 있는 것들이 대한항공, 진에어, 그 뭐 옆으로 가가지고 뭐 한진, 비상장단으로 내려가면 뭐 토파즈 여행정보, 뭐 정석기업, 뭐 이렇게 쭉쭉쭉쭉 뭐 이제 네. 나갈 겁니다. 이 지배 구조가 딱 눈에 그려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상장사만 한번 보죠. 한진칼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 29.6%입니다. 거의 30%죠. 어제 대한항공 시총이 2.75조, 예, 뭐 3조가 좀 안 되니까 여기 지분의 30%. 그리고 진에어 시총이 어제 6,5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시총의 60%. 그리고 한진이 시총 한 4천억 정도 나오니까 여기 시총의 네. 한 20%.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렇게 합치 네. 이것만 합치면 안 네. 되죠. 네. 거기다가 뭐 카로텔 네트워크라든지 정사우, 뭐 토파즈 이런 거 비상장단 같이 4천억. 이거 더해주면은 가치단으로 봤을 때 1.8조 이상 나옵니다. 네. 근데 어제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1.3조입니다. 네. 근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한진칼 시총이 1.3조가 된 게 최근 주가 상승을 반영하고도 1.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얼마 전에 탄력 있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 가격대가 17,000 얼마 하던 이 가격이 지금 22,000원까지 훌쩍 뛰어 올랐는데 가치로 따지면 1.3조.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지분 가치만 갖다 매겨도 1.8조까지는 룸이 있는데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 이 가치를 자회사도 가치 계산을 하고 지주사에서도 또 한 번 계산을 하는 중복 계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값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1.8조 딱 요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과도하게 NAV 할인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러면 거래되고 있는 밸류 단이 어떠냐? PBR 단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한 1배 나옵니다. 이제 PBR 1배. 이렇게 올라서 PBR 1배. 그럼 이 밑은 기회 영역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반에 제가 얘기할 때 대한항공 얘기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죽었어야 될 대한항공 어제 모습인데요. 안 죽더라. 그럼 홀딩스는 당연히 그 위로 반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진해운의 이제 예전에 대한항공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면 뭐 했어요? 한진해운에 퍼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퍼주는 대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올라오는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비타 올라오는 부분들 어디다 쓸까요? 과거에는 한진해운한테 퍼줬을 텐데 지금은 어디다 쓸까요? 차입금을 줄여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채 비율의 안정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한진칼의 이 점수를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까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진에어 면허 취소되면 어쩌지? 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뚜껑 열고 나서 뭐 그럼 그렇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한진칼한테 추가적으로 녹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무거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 종목들 안에는 다 스토리가 있는 거고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텔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주식. 지난번에도 대한항공을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보다는 사실은 한진칼입니다. 네. 종목으로 접근하면요. 예.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이상 팔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쭉쭉 매도를 밀어붙였으면 사실 우려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근데 어제 현물단에서는 1,600억대 이상 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수값 들어가 있었고 어제 셀트리온 이런 쪽들은 초강세, 수급 강세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밑만 보는 수급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악재가 쏟아질 때 우리 2,300에서 막아냈죠.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현상, 비슷한 그림 그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관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여러 악재가 지금 도사리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변함없이 시장의 중심들 잡아봤고요. 예, 이어서 이번 주 준비하고 있는 샌드 타이거 샤크의 강의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들어보시죠.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